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조선시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전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양난에 관련된 거를 봤었었는데 이제 정치 부분이나 이 전쟁 시기를 좀 넘어서서 조선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파트가 어땠는지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걸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구성돼서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에 선지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사료 안에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도 경제제도 중에서 토지제도를 한번 봤었었는데 고려시대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토지제도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뭐 되게 많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 텐데 그때도 이 토지제도라고 하는 거가 명확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점점 개선을 방안으로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면 조선 초반에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순차적으로 좀 보면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직전법을 없애는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과전법을 먼저 볼게요. 과전법을 보면 우리가 고려시대에서 이 과전법을 끝으로 고려시대가 끝나고 고려시대의 끝과 조선시대의 시작점에 중요한 제반 조건으로 작용을 한 게 저 과전법이었어요. 이거를 실시한 목적이 뭐냐? 이 공양왕 때 실시를 한 건데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근데 원래 신진사대부들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지방에 좀 흩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좋은 땅들은 전부 이제 권문세족이나 기존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정치, 그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해 놔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다시 재편성이 되면 국가 재정도 좀 확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의 목적을 기반으로 신진사대부들이 실시를 했던 게 과전법이고 이 내용이 뭐냐면 전직 관리하고 현직 관리들한테 레벨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경기도 지형에 한정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 그리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세습을 금지한다.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전현직 관리에서 나중에 이게 반환이 돼야 이 경기도의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칙을 두었던 건데 예외적인 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신전과 휴량전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뭐냐면 옆에 날개 설명이 지금 나오죠. 관리가 죽은 거예요. 그 집에 가장이 죽었을 때 재혼을 하지 않은 부인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과부한테 주는 거죠. 남편을 대신해서 약간 이거는 보험금 같은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이 땅은 뺏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신전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집안의 재산으로 계속 증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어떤 이 집안의 재산으로 되는 거죠. 예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휴량전은 또 뭐냐면 죽은 관리의 어린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보험금이 지급이 될 때 그 수급자라는 게 있는데 그 부인한테 주는 게 수신전이고 자식들한테 주는 게 휴량전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세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냥 아이는 아니겠죠. 근데 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거는 국가가 터치하지 않고 이 집안의 재산으로 뿌리 깊은 자산이 되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럼 죽은 관리가 계속 생기겠죠. 일을 하다가 죽는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경기도 지형으로 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아마 계속 부족해졌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을 때 자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조선으로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고려였지만 이 아래쪽부터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직전법이라고 하는 거를 세조가 수양대군이죠. 세조가 실시를 해요. 관리들이 원래는 세습을 금지해야 되는데 국가가 완전히 돈 터치하는 땅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반환하지 않는 땅들도 생기고 이게 아마 꼼꼼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관리들이 토지를 세습해버리니까
새로운 관리들에게 지급할 수조권 토지가 부족한 거죠. 안 그래도 경기도에 한정한다고 했었었는데 경기도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크기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왜 땅이 부족하지? 라고 봤더니 세습하는 땅도 문제지만 여기 보면 전직관리한테도 주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닌다고 쳤을 때 이미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계속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토지가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정하자.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지급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직 관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영부영 갖고 있었던 이 토지들을 반납을 이제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또 임시로 충당을 했을 거예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런 예외 상황 두지 말자. 수신전이나 휴량전은 폐지한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땅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시간이 계속 지나면 모자라지겠죠. 그래서 또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 예전에 과점법만 실시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일을 할 때에도 수조권을 거둘 수가 있고 퇴직을 해도 전직 관리한테도 줬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퇴직금을 겸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한 2배, 3배를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직전법으로 개정되고 나니까 이제 전직 관리한테는 안 준대요. 그럼 무슨 심리가 생기겠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할 때 다 땡겨놔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퇴직에 대비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세금을 과하게 걷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가 국가가 세금을 걷거나 하는 거를 밀착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뭐예요? 원래는 돈으로 쳐볼 때 한 10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이제 나의 퇴직금을 여기에 얹어가지고 막 50만 원씩 걷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일일이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아마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겼냐? 성종 임금 때가 되면은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저거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관이 걷고 관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하지 마.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긴다 한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한 게 1466년인데 지금 성종이 관수관급제를 한 게 그거보다 3년 뒤예요. 한 4년쯤 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얼마나 이 사이에 혹독하게 이거를 걷었으면은 이거를 이제 성종이 이걸 바꿨겠어요.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관수관급제를 해서 지방관청에서는 너네가 직접 하지 마. 직접 하지 말고 우리가 걷어가지고 너네한테 딱 정해진 만큼만 줄 거야. 이렇게 관수관급제가 생깁니다. 근데 결국엔 이것도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에 봉착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지방의 관청의 관리들이 매우 청렴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 만약에 이 땅의 주인들과 지방의 관리가 결탁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양반지주일 거고 이 양반지주들은 다 나라에서 뭐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편법을 생각을 해냈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조권이라는 걸 지급하는 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명종 때가 되면 시간이 또 좀 지나면 직전법은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폐지하는 거죠. 국가 재정 부족입니다. 관리들이 점점 땅을 확대를 해서 경제적인 기반으로 삼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조권만 지급받는 거는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소유권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반들은 재산을 많이 축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진짜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수조권을 지급받는 급여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월급만으로 만족을 안 하고 빌딩을 사버리는 거죠. 지금처럼 내 건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땅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땅이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많아진다? 누군가는 땅을 뺏긴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 수조권을 주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직전법 같은 거 이제 폐지합니다. 땅을 이렇게 A라는 땅을 설정해서 자 여기에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급여를 줄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토지 제도였는데 이거 안 하고 이제 녹봉을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쌀을 지급하든 돈을 지급하든. 그래서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멸합니다. 이제 소멸해요. 이게 이제 명종 때 조선 전기에 직전법 폐지하는 걸 끝으로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뭐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이 수조권을 주는 거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거라서 계속 진행은 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개선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버그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업데이트만 하는 걸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없애는 거죠. 이거 삭제하고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세금 제도로 좀 넘어가서 조선시대 초반에 세금 제도, 수취 제도 한번 볼게요. 요 조선 전반기입니다. 자,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에 굉장한 성군이 한 명 등장을 하죠. 이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부담이 안 되고 정말 효과적으로 세금을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걷어줄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공법이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런 걸 구상을 딱 하고 나서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백성들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글을 못 읽잖아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참여를 못하니까 그냥 그 지역에다가 관리들이 정말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진짜 설문조사를 수기로 다 받아온 거예요. 이거 거의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통계를 내가지고 평균을 딱 뽑아봤더니 과반이 넘는 거예요. 공법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과반이 넘어서 이것도 되게 의외죠. 임금이니까 그냥 실시해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좋대잖아 하고 이제 이걸 한 거죠. 이 공법이 뭐냐면 옆에 지금 날개에 설명이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전분 육등법이 있고 연분 구등법이라는 걸로 공법은 구성이 돼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전분의 전은 밭전자고요. 연분의 연은 해년자예요. 여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과 그 해에 레벨을 매긴다는 뜻인데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걷는 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재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분 육등법은 뭐냐면 땅의 레벨을 6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 있는데 굉장히 푸석한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세금을 걷어버리면 이 푸석한 땅의 농민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땅의 레벨을 정리해야지. 이거 땅의 레벨을 매기는 게 전분 육등법이에요. 그래서 푸석한 땅에선 쬐끔 걷고 비옥한 땅에선 좀 많이 걷고 이런 식으로 레벨을 매겨가지고 걷는 거죠. 그리고 연분 구등법은 뭐냐면 풍년이 들었던 해가 있고 흉년이 드는 해가 있을 거예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됐다면 이걸 좀 많이 걷어도 되겠지만 무슨 비가 너무 많이 왔다 혹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흉년이 들면 걷어들이는 게 별로 안 되는데 풍작이었을 때랑 똑같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이걸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9단계로 구등법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는 농민 A, B, C, D가 다르게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가계 상황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이제 걷는 공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를 해요. 차등징수합니다. 그래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좀 많이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많이 걷어들이는 이들은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내야겠죠. 우리도 지금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 세금을 거두려고 세종이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게 토지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에요. 조선 전기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농민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일단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의 종류가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집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3종류가 땅에다 내는 전세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 할당되는 세금, 이거는 또 세종이 요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지만 그리고 두 번째가 공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장 힘들어 했어요. 이거를 가장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 요거는 토지에 매기는 거, 이거는 특산물 매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노동력인데 이거 중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서 이 중간에 누군가 끼어들어가지고 뭔가를 착복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데가 이 공납이거든요. 전세는 토지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이 공법이 실시될 때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공납이라고 하는 이거를 계량화하지 못하는 세금이 이 공납이에요. 특산물. 굉장히 애매한 세금이죠. 요거 어떻게 되냐면 원래 룰은 어땠냐면 집집마다 기준을 해가지고 토산물 그 지역에 유명한 거 있죠? 요거를 징수를 해요. 요거를 징수를 해서 원래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고요. 좀 특별할 때 받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왕자가 태어났다 뭐 이럴 때 국가에서 특별 세금으로 걷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지방관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특이한 무언가가 등장을 했을 때 따로 빼가지고 임금한테 올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진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데 뭐가 이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폐단이 일어났냐면 박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받았어요. 박납이 뭐냐? 이거를 대신 납부를 해준 다음에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업자가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 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서 제주도에서 귤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귤을 이번에 정기세금으로 한 박스를 내라 그래서 귤 한 박스를 가지고 갔더니 그 관청에서 야 너네 귤이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세금 낼 수가 없겠다.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골라서 가져갔는데 또 안 된대. 우리가 보기엔 멀쩡한데 통과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 이제 미납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벌을 받겠죠. 마음이 급해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한테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중간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었던 똑같은 귤 한 박스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내려고 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박납업자와 이거를 검사하는 사람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귤 한 박스만 내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 중간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박스 가격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 박납업자하고 이 관리하고 나눠 먹었겠죠. 이게 점점 액수가 막 들쭉날쭉 커지고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이 박납의 폐단입니다. 대가를 너무 비싸게 받더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대동법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냥 아예 박납업자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걸로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냐. 토산품 걷지 마. 그냥 쌀이랑 동전으로 걷어. 그러면 굳이 중간업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뭐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동전 품질이 구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동법이라는 게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대동법이 나오는 건 이제 조선 후반으로 넘어가야 되고 조선 전기에 일단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노동력. 이거는 남성분들이 지는 노동력이에요. 남성분들. 자 군대 가야 되겠죠? 군역이 있어요. 군사훈련, 전쟁통원, 그리고 군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군포라고 해요. 군포. 군포인데, 그리고 특정 공사에 동원되는 게 있어요. 궁궐 뭐 담장이 무너졌다. 어디 저수지를 쌓아라. 성벽을 쌓아라. 이런 것도 돈을 안 주고 그냥 세금으로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나라에다가 기꺼이 바쳐야 되는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았죠. 이런 성벽 공사 같은 거 되게 힘든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군사적인 거랑 똑같은 거라서 안 하면 벌 받고 한다고 해서 돈 주는 건 아니고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군사훈련 같은 거 갔다가 전쟁 동원됐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농부들이다 보니까 한창 농사 바쁠 때 이런 데 끌려가면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방군수포라는 게 있고 또 대립이라는 게 있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방군수포는 뭐냐면 나 이번에 이 여기 역 지는 거, 여기 공사에 동원되는 거 좀 안 가고 싶어요. 대신 군포 낼게요. 해서 포를 대신 내는 거고, 또 이제 대립은 뭐냐면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 대신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대립이라는 걸 주제로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역에 동원되는 나이대가 거의 한 16세부터 60세 사이의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는 연령대 남성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을 좀 하게 되죠. 조선 전기에 사람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발생을 했겠죠. 요 전세 공납 역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사회제도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조선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해요. 양천제. 양천제가 뭐냐면 양인이 있고 천민이 있는 거예요.
양인이 요렇게 양인이고요. 이 밑에가 천민인데 그러면 이제 두 종류잖아요. 그런데 조선이란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직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양인이 3단 분할을 지금 해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양천제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자, 여기 신분제도 한번 보면은 자, 양반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양반은 뭐냐면 문반, 무반, 그러니까 과거 시험 같은 거 합격해가지고 나라의 녹을 먹는 남성 관리들만 원래 양반이라고 해야 돼요. 문신과 무신을 묶어가지고 양반이라고 하는데 나중엔 그 부인과 가족까지 전부 묶어가지고 가문까지 이 신분으로 묶어버리는 호칭으로 변신을 해버린 거죠.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양반. 자,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중인이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 일반인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중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포함이 돼요. 양반이라고 하기엔 뭔가 2% 부족하고 일반인보다 풍족하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중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얼이라고 있죠. 서얼은 반쪽짜리 양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양반이 아닌 케이스가 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양반일 순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얼이라는 건 뭐냐? 정실 부인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인이에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예요. 공식적으로 이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는 부인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왕도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잖아요. 물론 후궁들도 왕실의 가족이긴 하지만 왕비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일부 일초라고 하는 거 양반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정실 부인은 한 명인데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래서 뭐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드린다라는 명분을 만든 거죠. 왕이 후궁을 두는 것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첩이라고 하는 걸 뭐 어떤 분들은 처첩제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멸칭이에요. 되게 멸칭이고 양반의 그 정실 부인이 아닌 부인의 자식을 이제 서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반의 그 첩이, 이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은 이 사람은 서자고요. 첩의 신분이 천민이다. 그러면 얼자예요. 그거 앞 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얼이 있고 이분들은 신분적으로 굉장한 차별을 하나 받았는데 기술직은 할 수 있었지만 여기 양반의 반열에 올라가는 직군에는 특히 이제 과거 시험 중에 문과 시험에 법적으로 응시를 아예 못하는 굉장한 차별을 받았었죠. 자, 그리고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 사무를 보는 향리들도 중인이고요. 역관, 통역사, 기술관, 그리고 의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중인인데 지금은 공부를 무척 많이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사회적인 명성이나 돈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이 조선시대에는 전부 다 중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상민인데 평민입니다. 평민. 일반인들이고 아까 위에 언급됐었던 조세, 공납, 여기에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농민 가장 퍼센테이지가 크고요.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 이거 사고 파는 상인들이 여기에 속하고 드물게 신량 역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신부는 양인인데 지는 거는 천민에 가까운 거다라는 거거든요. 신부는 양인이지만 직업이 천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 잡일 보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관청에서 이 사람들 때리고 가두고 하는 그런 역할하는 사람도 여기에 좀 들어가고요. 되게 힘든 거 있어요. 봉수 올리는 사람, 그리고 노 젓는 일을 하는 수군,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라서 지금으로 치면은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이 너무 3D일 때 그럴 때 신량역천이다. 이런 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민은 대표적으로 노비가 있어요. 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재산처럼 취급이 되거나 사람이 아닌 굉장히 하등한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 노비가 있고요. 도축업자인 백정이 있고요. 그리고 무당이 있고 광대가 있습니다. 요런 사람들을 묶어서 이제 천민이다. 요렇게 보고 신부는 요렇게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향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뭔가 지방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균형을 맞추는 이런 작업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향약이라고 하는 거의 시작은 중종임금 때 조광조가 얘기를 해요.
지방을 유교 논리에 맞춰가지고 이런 거를 제사도 지내고 경조사 같은 것도 특정한 룰에 맞춰가지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중앙 말고 지방에서도 뭔가 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향약인데 그 퇴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이도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이 정리한 향약들이 있어요. 전국에다가 하는 이 여기 향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모임 같은 건데 그 지역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같이 처리하면서 유교적인 논리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룰 집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 향촌민,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컨트롤하는 위에 간부 집단이 있어요. 약정, 도약정이라고 하는 간부가 있고요. 그 지역에 뭐 유지들이 맡았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향촌에 사람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게 왕이 거기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동네마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향촌 자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교 논리에 맞게 풍속을 교화하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잘 따르고 자식들이 뭐 효도하고 막 하는 일반적인 풍속의 이런 교화를 잘 맞추는 거를 하는 거가 향약이 담당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혹시 그 동네에 부모가 갑자기 다 죽어가지고 뭐 고아가 된 애가 있다. 그러면 그 향약에서 얘네들도 돌봐줄 의무가 있고 약간 공동체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 지방 사족들이 여기 간부 역할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약간 어떤 감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또 수탈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나중에 향약의 마이너스적인 폐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고만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문화적인 부분을 또 보자면 책 나오는 편찬 부분이 있는데 요게 좀 종류가 많을 수 있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요거는 헷갈리니까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었던 편이기는 해요.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조선 전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책, 지리책, 윤리책, 의례책들이 있는데 역사책 가장 유명한 조선 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책으로 이제 국가에서 편찬을 하는 거죠. 실록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 자 이거는 편년체라고 하는 시간 순서 연도 순으로 편찬을 하는 거고요.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쓰는 게 이제 그 사기 같은 역사책 있죠. 삼국 사기 같은 거.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카테고리마다 시간대가 들쭉날쭉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자, 몇 년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이 조선 왕조 실록이고요. 태조부터 철종까지라고 돼 있네요. 철종 뒤에도 있는데 고종과 순종도 있잖아요. 27대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딱 철종까지예요.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편찬에 일본이 관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빠져 있고요. 왜냐면 조선 왕조 실록이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딱 철종까지 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신청을 했어요. 요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이 역사책은 춘추관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관장하는 관청에 실록청이라고 따로 여기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초 그리고 시정기 승정원 일기 같은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거 싹 모아가지고 편찬을 하는 거가 조선 왕조 실록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인데 고려사라는 역사책이 있다. 이런 걸 왜 정리할까요?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전 왕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왜 편찬을 하냐면 왜 고려라는 왕조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는가? 에 대한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뒤쪽에 보면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고려사를 편찬을 합니다. 세종 때 시작해가지고 문종 때에 완성이 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동국통감이라는 거는 뭐냐? 성종 임금 때 서거정이라는 유명한 학자 겸 문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군의 고조선 때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순서대로 또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국통감이랑 고려사가 대표적인 역사책이고요. 자, 지도하고 지리책을 보자면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있어요. 물론 실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좀 철학적인 지도예요. 추상적인 지도입니다. 실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지역의 정보를 획득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왜냐면 지도가 막 이만하다고 치면 거의 한 80%가 넘는 가운데 엄청 큰 영역이 다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고 세계지도인데 중국이 제일 크고
중국 다음으로 크게 그려진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목적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인식되기를 사람들에게 바랬는지 이런 거를 지도에다가 그 이상을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소중화주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다소 길잖아요. 이거는 끊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잘라서 읽으시면 돼요. 혼일, 이건 뭐냐면 혼란스러운 세상을 하나로 표현했다라는 거고, 강리가 이제 땅이에요, 땅. 혼란스러운 땅을 하나로 표현을 한 거고, 역대국도는 역대 수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수도를 표시하는데 굉장히 왕조 표시하고 하는 거에 많이 할애가 된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태종 이방원 때 이때 제작이 됐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동국 여지 승람이라는 또 지리서가 나옵니다. 성종 때 편찬이 된 건데 우리나라 전국의 땅, 풍속, 그리고 신화 이런 것들을 채록해서 써놨어요. 이런 걸 정리하는 이유는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뭐가 유명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지 나쁜지 요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이걸 기반으로 통치를 할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초반 정리 작업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윤리하고 을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제 우리 유교 국가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여기에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 논리에 맞춰서 경조사도 치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한자를 알아야만 이거의 논리를 체득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은 이 유교 논리에 따라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삼강행실도라는 거를 세종 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충신, 효자, 연려, 그러니까 유교적인 논리에 맞는 훌륭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글 플러스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림만 봐도 요거 뭔 내용이군 얼추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윤리서를 편찬을 했고요. 그리고 국조 올해이 성종 때 완성이 된 건데 국가 행사가 있어요. 좋을 때 하는 행사, 뭐 손님 왔을 때 하는 행사, 장례식 때 하는 행사, 요런 행사가 있는데 이거에 규범을 딱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를 정리를 해놔야 후대에도 이거 보고서 또 할 수가 있겠죠. 이 국조 올해에는 을에서고요. 실제 진행한 거를 기록해가지고 이제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훗날에 이제 의궤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선 초반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조선 전기에 생각보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별자리 지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만든 건데 이것도 실제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당성을 좀 부여를 하고 그런데 약간 철학적인 거를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하늘과 우리의 하늘에 해당하는 그런 천문학의 내용을 정리를 지금 해놓은 거죠. 자, 혼천이랑 간이는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고요. 세종, 자경루 앙불구는 시계죠. 이것도 세종, 이 뒤에도 추구기도 세종, 장영실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발탁을 해서 이런 거를 같이 제작하고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죠. 우리가 이 세종조 때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를 세종 때 또 만드네요. 이거는 역법서인데 우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 우리는 역법서를 들여와도 중국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중국과 중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한 것만 들여왔는데 좀 안 맞죠. 우리하고는 살짝 맞지 않아서 그런 거를 좀 정정을 하고 세종조 때의 특징이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과학, 우리 문화, 우리의 뭐 토양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좀 중심을 좀 맞춰서 주체적으로 모든 카테고리가 발전을 한 시기가 세종 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요때 글자 만드는 거죠. 한글도 이때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인쇄술. 활자를 만드는 관청이 조선 전기에 설치가 되는데 주자소라고 하는 금속 활자를 찍어내는 관청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만들어내고 태종 이방원 때 찍어낸 글자를 개미자라고 하고요. 세종 때 찍어낸 글자를 갑인자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모양도 다르고 해가지고 찍어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 이름을 이제 맞춘 거예요. 자, 그리고 농업 부분에 또 특이하게 볼만한 게 아까 또 나왔었던 세종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실제로 지방에 오래된 농부들한테 가서 채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이 서면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농사직설이에요.
우리 땅에 맞는 농법서가 지금 등장을 한 거고요. 뒤에 성종 때는 뭘 하냐면 금양잡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서 들은 얘기나 보고 들은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또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 맞는 무언가가 나와 있었겠죠. 세종과 성종이 약간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업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들이에요. 조선 초반의 성군, 세종과 성종 때에 간행된 책들이나 과학기술 같은 거 비슷한 거 많으니까 비교해서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의학서를 보자면 세종조 때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소개하고 이거 어디에 먹으면 좋은지, 어디에 쓰면 좋은지를 한 거죠. 그 전까지의 그 약재 책을 보면은 우리한테는 별로 없는 중국에서 나는 약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땅에서 나는 풀이나 약재에 대한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건축을 보면은 조선 초반에 궁궐들이 대략적으로 다 건축이 되죠. 자, 궁궐 건축이 들어옵니다. 1번으로 세워진 게 경복궁, 그 다음이 창덕궁, 그리고 나중에 뒤시기로 넘어갔을 때 다른 궁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건데,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첫 번째로 지은 궁궐이고요. 그리고 창덕궁은 태종 이방원이 지은 궁궐이에요. 이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요거 기억 좀 해주시고, 그리고 창덕궁의 바로 아래쪽으로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종묘가 있습니다. 경복궁보다도 먼저 이제 지어서 완성을 했던 게 바로 종묘인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왕실 사당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자, 종묘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서울 안쪽에 있는 유명한 탑 중에 하나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어요. 여기 날개에 이미지가 있어서 되게 크고 뭔가 장식이 화려하다라는 게 보이는데 세조 때 세운 탑이고요. 이거는 이 어떤 탑을 모방을 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해요. 고려시대 말기에 만들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해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다각다층이고,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지금 서울 용산의 중앙박물관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그 탑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종로 3가 쪽에 가시면 그 탑골공원 안에 있는 탑이에요. 이것 때문에 거기를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술 부분을 보면은 그림으로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그렸다는 목류도원도가 있고요. 여기도 날개에 설명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 실물은 좀 많이 커요. 이 정도 되는. 요거 한번 이름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미지랑 같이 모여있는 그런 요약본 같은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예에서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게 분청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자가 있어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도자기 하면은 백자만 다뤘었는데 조선 초반에 가장 도드라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분청사기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분청사기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려청자에서 백자로 바로 점프한 게 아니라 중간에 과도기 단계가 좀 존재해요. 그 과도기 단계에 좀 색깔이 굉장히 탁하게 나온 청자에다가 분장을 시켜서 화장을 해가지고 만든 도자기를 분청사기라고 하거든요. 분장, 회청, 사기를 줄여서 분청사기라고 해요. 근데 단순하게 뭔가 백자 만들기 전에 기술이 딸려가지고 부족해서 만든 도자기인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백자 기술을 완성하는 도중에 우리가 다양한 기법을 발전을 시켜서 우리 도공들의 어떤 다양한 예술성이 분청사기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지금은 한국 도자기 중에서 가장 유니크하다고 평가를 하는 게 이 분청사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화사 파트에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뒤에 교육기관들이 조금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학교가 있었겠죠. 그거가 지금 나오는데, 자, 조선시대의 학교는 어떠냐면 성균관이 있죠. 국립대학교, 국가기관의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성균관 대학교가. 자, 성균관 한양에 설치된 조선 최고 학부이자 최고 고등교육기관이고요. 여기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예비 관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과거는 봐야 돼요. 과거는 봐야 되지만, 자, 입학 대상은 15살 이상 속과를 합격한 사람, 과거 시험이 속과가 있고
대과가 있어요. 이거 2단계 합격을 해야 이제 관리가 되는 건데 속과 시험 보고 나서 대과로 들어왔을 때 속과도 초시하고 복시를 또 봐야 되고 대과는 한 3단계 정도로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척 많은 단계를 통과해야지 이 관리라는 감투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속과에 합격을 하면은 생원이나 진사가 됩니다. 허생원, 김진사는 여기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입학 자격이 일단은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안쪽에 가면 성균관 건축이 일부 남아 있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있다기보다는 자, 지금 여기에 대성전이라는 건축이 있고 여기에 특이한 점은 학교인데 그 공자의 사당이기도 해서 제사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성전.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 지내는 사당이 같이 학교에 딸려 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강의실인 명륜당이 있고요. 이 학생들은 지방에서 막 전체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가 있어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게 한양에 있는 가장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이고 그리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부학당인데 중학, 동학, 서학, 남학이라고 해서 설치된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4군데의 중등교육기관이 있고요. 서울을 벗어나는 지방에도 뭐가 있어야겠죠? 그게 향교예요. 지방의 부, 목, 군, 현에 각각 하나씩 중등교육기관으로 설치가 된 거고 이거는 나라에서 설립을 한 거니까 관립학교예요. 관립학교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라고 하는 교관을 파견을 해주는 게 향교의 특징이고 향교를 구성하는 건축물이 지금 성균관이랑 똑같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성균관을 이 지방 버전으로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재가 똑같이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는 관학이에요. 여기까지는 관학이에요. 국가가 만드는 관립학교고요. 이 밑으로 나오는 건 이제 사립학교인 거죠. 서원은 지방에 있는 뭐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이제 만드는 거죠.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기능 그리고 교육하는 강당 기능을 성균관이랑 향교처럼 만들어가지고 서원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거는 국가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만들었었고 초반에 풍기 쪽에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원이라는 게 여기저기 생기게 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 최초의 서원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황이 또 왕한테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이 또 현판을 내려주기도 하고 자 왕으로부터 현판, 편액을 받고 책을 하사를 받으면 사익서원이라고 하는 어떤 리미티드 서원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 서원이 돼요. 임금이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나중에 서원이 조선 후반이 되면 막 1000개가 넘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되게 안 좋은 폐단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서원 너무 많다고 쫙 정리할 때 사익서원은 안 없애죠. 임금이 현판 주고 한 데는. 그런 역할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지방마다 있었던 초등교육기관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한문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는 1차 교육기관으로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는 훈장님이 계시고요. 그 지역에 뭐 생원이나 진사 정도 되는 선비가 그냥 자기 집에다가 공부바처럼 여는 그런 거였다고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비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좀 들쭉날쭉이에요. 글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소였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성리학의 국가니까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은 원래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오하게 하죠. 가장 유명한 두 인물이 조선 초반에 이황과 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대 인물인데 동시대 인물이고 둘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지폐에 등장을 하죠. 퇴계 이황은 1000원짜리에 있고 율곡이이는 5000원짜리에 있는데 굳이 뭐 비교를 해보자면은 사실 둘이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나요. 이황이 좀 훨씬 나이가 많고 이이가 좀 젊은 편인데 퇴계 이황은 노력파 천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막 도드라진 천재성을 보이면서 일찍 급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급제도 상당히 늦었어요. 근데 엄청 끈기 있게 공부를 한 거예요. 포기를 안 한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엉덩이 힘으로 꾹 앉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꾸준히 해서 계속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나중에 급제도 하고 명성도 얻는 사람이고 이이는 이제 전형적인 천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이가 처음에 속과에 초시에 합격했을 때가 13살이에요. 뭐 거의 뭐 신동이죠. 보통은 이 속과 합격생들도 평균 나이가 30을 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완전히 급제해가지고 관리를 입봉을 하는 시점이 30대 중반 정도가 일반적인 나이고, 물론 20대 초반에도 속과 합격자가 많기는 한데 10대에 속과에 합격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천재형 스타일이에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단순하게 공부만 잘한 게 아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독특한 시선으로 또 연구하고 발전시킨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황이 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이거 취지가 매우 좋다, 이런 것이 전국에 지어지도록 권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 여기에다가 임금님에게 현판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사익서원으로 임금의 공인을 받아내는 역할을 해요. 이황이 이거를 해주었기 때문에 서원이 공신력이 조금 생긴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경상도 안동 지역에서 선비고장이죠. 여기에서 예안향약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논쟁을 한 게 있는데, 사단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복잡한 거니까 요거 좀 생략을 해도 성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철학 논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으로 임금에게 이 성리학의 도 중에서 군주의 도가 있어요. 군주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복잡하고 현학적으로 표시를 한 게 아니라 도식적으로 이제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성학 10도라는 책을 지어서 선조에게 이제 올렸던 기록이 있고, 주자 서전료라는 게 있는데, 그 주자라고 하는, 우리가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요 사람의 책에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또 정리를 해가지고 성리학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이황이 좀 했고요. 자, 율곡은 뭘 했느냐? 율곡은 이 사람도 이제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해주향약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운영한 그런 게 저 대표적인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뭐 10만 양병설이나 뭐 이런 것도 이이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죠. 이 사람이 지은 책으로 마찬가지로 군주의 덕목을 정리한 성학지묘라는 책을 지어서 마찬가지로 선조에게 올린 기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봉착한 여기 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동어문답이라고 하는 문답법의 책으로 정리를 한 게 있고, 그리고 성리학을 입문하는 초반 선비들을 위한 지침서로 경몽요결이라는 책도 씁니다. 이 두 명의 업적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밑에 나와 있는 OX만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OX. 직전법의 실시로 수신전, 휴량전이 폐지되었다. 세조 때 폐지하죠. 직전법 실시하면서. 자, 세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세종이 아니고 태종 때 하는 거죠. 태종. 향교는 지방의 부, 목, 군, 현에 설립된 중등 교육기관이다. 그쵸? 나라에서 여기에 하나씩 세워준 게 향교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에 옳은 것에 영표하세요. 풍흉에 따라 차등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거. 풍흉에 따라,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 연도에 있었던 거에 따라서 하는 건 연분구등법이죠. 연분구등법. 자,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나오죠. 금양 잡록이 편찬되는 거는 성종 때입니다. 강희맹이 쓰는 책이죠. 3번, 이황은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도식으로 설명을 했대잖아요. 도식, 성학 10도를 만들었고, 성학 지묘를 쓴 거는 이거는 율곡 이이가 쓴 거죠. 방금 위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정말 개념 확인하는 퀴즈고요. 사실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반영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요거는 반드시 기출문제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